한동훈 장관이랑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둘이 연선 27기인데요. 동기죠. 네, 동기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나이는 이원석 총장이 더 많고 사실은 뭐 이건 좀 약간 되게 인사이드 뭐 이렇게 굳이 다른 사람들 외부 사람들도 많이 알만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관계를 좀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원석이 사실상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지금 장관이 되거나 그 전에 되게 유명해지기 전에도 검찰 내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뭐 이른바 엘리트 뭐 잘 나가는 사람 뭐 능력이 뛰어난 사람 뭐 평가가 갈리지만 또 대체 뭐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사람 이런 평가도 있었고 했지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의 라이벌을 그 기수에서 꾸짖고 있는 이원석이다. 27기에 그리고 그 전후 2, 3년을 둘러봐도 뭐 두 사람이 가장 독보적으로 라이벌이다 평가를 원래 받아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미 특수통 검사들이 상징적으로 가야 되는 보직들이 있습니다. 부장 검사를 할 때, 뭐 차장 검사를 할 때, 검사장 할 때, 부장 검사를 할 때 가장 상징적으로 가야 되는 보직이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사법연수 27기에서 누가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을 가느냐를 놓고가 사실상 경쟁인데 거기서 한동훈 장관이 당시에 못 가고 이원석 이번에 총장 후보자가 갔죠. 그 얘기는 한마디로 한동훈이랑 이렇게 라이벌 관계 정도가 될 정도의 어느 정도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는 받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좀 되게 불편하다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이원석 정도의 인물을 총장화 시키면은 적어도 이 사람이 바지사장이다. 이게 이제 한동훈이 편하게 그냥 제낄 수 있다. 이런 평가는 외부에서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다고 두 사람의 사이가 좋고 나쁘고 이건 변론을 하고 두 사람의 사이는 뭐 나쁘지 않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랜 세월도 같이 조직이 이렇고 같이 사실 대검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이원석 총장 후보자는 그 총장의 사실상 비서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회 담당 업무를 하는 기조부장을 했고 한동훈 장관은 뭐 다 알다시피 뭐 반부패 부장을 하면서 수사 업무를 총괄 했고 호흡을 맞췄던 사이라 호흡이 나쁘지 않고 하나 조금 하자면 이원석 후보자가 한동훈 장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 27기고 근데 한동훈 장관 스타일이 나이가 많거나 뭐 기수가 높다고 함부로 한동훈 장관한테 예전부터 누가 뭐 잔소리를 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은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 몇 안 되는 한동훈 장관한테 어렸을 때부터 좀 잔소리를 하는 캐릭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월요일 4부 서초동의 뜨거운 이슈를 탈탈 털어보는 변환유착 시간 돌아왔습니다. 전설의 놀이터 토크 멤버 변.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언. 네, 안녕하세요. 임찬종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요거부터 검찰총장. 드디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원석 대검차장. 임 기자. 이원석 대검차장이 어떤 사람인가랑 인선 배경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이원석 대검차장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장 유력한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던 사람이고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이 집권을 하자마자 또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한 이제 인사가 이제 이원석 그 다시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이었는데 이제 이원석 대검차장 임명이 사실상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검찰총장 직무 대리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또 그 과정에서 그 일반적인 직무 대리의 역할보다 훨씬 넘어서는 되게 적극적인 여러 가지 정책이라던가 행보를 보여왔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총장 역할을 했다. 실질적인 총장 역할을 했죠. 뭐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인 뭐 여러 가지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최소한 언젠가는 대검 검찰총장이 될 거고 심지어 이원석이 대검 차장으로 있는 이상 다른 사람이 검찰총장 오면은 사실상 바지사장 되는 거 아니냐. 이원석이 뭐 실세 차장이 되고 검찰총장은 뭐 사실상 뭐 명예직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을 정도인데 그 부분을 두고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원석 차장이 실질적으로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거는 이제 상수고 그 과정에서 그래도 뭐 기수라든가 여러 가지 모양새를 고려해서 어떤 그 검찰총장을 다른 사람을 내세우냐 아니면 그냥 겉과 속을 같이 해서 그냥 그 기수가 좀 내려가고 여러 가지 뭐 좀 비판이 있을지라도 이원석 차장을 바로 총장을 시키냐 여기 놓고 후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거죠. 어차피 누가 총장을 오던 이원석 차장이 있는 이상 이원석 차장한테 검찰 내부에서도 힘이 쏠리고 외부에서도 거기만 바라볼 건데
그럴 바에야 그냥 총장 시키는 게 낫다 이거. 또 이런 점은 있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워낙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다른 법무부 장관보다 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존재감이 강한 입장에서 여기서 만약에 검찰총장을 좀 약간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임명했을 경우에는 뭐 이원석이 뭐 실세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한동훈이 완전히 한동훈이 사실상 검찰을 장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모양새가 더 보여줄 수 있는데 또 이원석 이제 총장 이제 총장 내정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여러 가지 기수라든가를 봤을 때 뭐 그냥 뭐 바지 사장이나 한동훈의 바지 사장이라고 평가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물어볼게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한 장관과의 관계는 네. 자, 우리 김준일 변호사는 이원석 뭐 예상했어요? 아니요. 사람들이 야구 선수 이원석 알지 뭐 고검장 이원석을 알아요? 아니 법조계에서는 아니 김준일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27기가 검찰총장이 될 거라고 올 1월달에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올 1월은 대선 전이니까 대선 직후에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해서 바로 27기까지 검찰총장을 바로 시킬 거라고 예상한 사람 있으면 정말 그건 뭐 한동훈 장관 아니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저는 여전히 의외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왜냐면 기수가 너무 낮아서 기수도 낮고 이게 완전 그 친윤 인사라서 네. 어떻게 보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이번 정권 끝까지 검찰 인사에 가장 오랫동안 깊숙이 코드 인사를 집어넣는 사람으로 윤석열 석자가 우리 법조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의 이제 그 어떤 너무 이제 논란이 있으면 최소한 이 정도에서 20기에서 27기로 7기수를 띈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3기, 4기, 5기, 6기에 검찰총장 감이 한 명이 없었겠냐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합니다. 그렇게 검찰에 인물이 없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도 사실 이게 너무 연소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 김우건 고검장 얘기가 계속 나왔던 이유는 친윤계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탕평이냐 균형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전반적인 기수와 조직의 안정화 그리고 과도한 연소화를 고려했을 때 바로 이원석 차장으로 검찰총장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이런 명분설이 사실은 법조계는 아무래도 보수적이니까 네. 그게 더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저도 이제 전 좀 예외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면 조직의 안정보다 운영의 안정을 꾀한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운영의 안정이란 건 앞서 지금 대검은 모두 이원석 후보자 중심으로 진용이 다 짜여져 있고 이미 이제 그렇게 운영된 지 몇 달이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뭐 새로운 사람을 들이는 것보다 이원석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올리는 게 빠르게 지금 일의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대통령실에서 판단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건 조금 왜냐하면 지금 물론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도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였습니다만 예전에 검찰총장 될 때 그러니까 네. 이게 기수가 23기 내려갔다가 20기 갔다가 원래 다시 27기로 간 거죠. 문무일 총장이 연선 18기였고요. 그보다 5개 내려 5개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김호수 총장으로 20기로 다시 올라갔었죠. 그러다 이제 다시 27기로 내려온 건데 사실 통상적으로 한 2기수 정도 뜁니다. 내려갈 때 총장 역대 보시면 임기가 2년이니까 임기 2년이니까 모든 기수에서 총장에 나올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기수 24, 25, 26기 3기가 이제 뛰어오르는 거니까 그게 좀 그런 거고 또 이제 코드 인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것도 좀 회피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 일하기에는 27기 이원석 차장이 훨씬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무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판단했다라고밖에 보이는데 이게 꼭 좋은 것일까라는 거에는 뭐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임 기자. 예. 앞서 하다 만 얘기. 지금 저 김준우 변호사는 네. 마지막에 한동훈 장관이 일하기도 이원석 네. 차장이 편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예. 근데 임 기자는 아까 말미에 일단 실세형 총장 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세형 그러면 총장인 건 맞고요. 뭐 실세형 총장이라고 일하기 불편한 건 아니니까요. 일단 두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둘이 연선 27기인데요. 동기죠. 네, 동기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나이는 이원석 총장이 더 많고 사실은 뭐 이건 좀 약간 되게 인사이드 뭐 이렇게 굳이 다른 사람들 외부 사람들도 많이 알만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그 관계를 좀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원석이 사실상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이제 장관이 되거나 그 전에 되게 유명해지기 전에도 검찰 내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뭐 이른바 엘리트, 뭐 잘 나가는 사람, 뭐 능력이 뛰어난 사람, 뭐 평가가 갈리지만 또 대체 뭐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사람 이런 평가도 있었고 했지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의 라이벌을 그 기수에서 굳이 꼽는 이원석이다. 27기에 그리고 이 전후 2, 3년을 둘러봐도 뭐 두 사람이 가장 독보적으로 라이벌이다 평가를 원래 받아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미 특수통 검사들이 상징적으로 가야 되는 보직들이 있습니다. 부장 검사를 할 때, 뭐 차장 검사를 할 때, 검사장 할 때, 부장 검사를 할 때 가장 상징적으로 가야 되는 보직이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사법연수 27기에서 누가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을 가느냐를 놓고가 사실상 경쟁인데 거기서 한동훈 장관이 당시에 못 가고 이원석 이번에 총장 후보자가 갔죠. 그 얘기는 한마디로 한동훈이랑 이렇게 라이벌 관계 정도가 될 정도의 어느 정도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는 받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좀 되게 불편하다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이원석 정도의 인물을 총장을 시키면은 적어도 이 사람이 바지사장이다. 이게 이제 한동훈이 편하게 그냥 제낄 수 있다. 이런 평가는 외부에서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다고 두 사람의 사이가 좋고 나쁘고 이건 변론을 하고 두 사람의 사이는 뭐 나쁘지 않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랜 세월도 같이 조직이 이렇고 같이 사실 대검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이원석 총장 후보자는 그 총장의 사실상 비서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회 담당 업무를 하는 기조부장을 했고 한동훈 장관은 뭐 다 알다시피 뭐 반부패 부장을 하면서 수사 업무를 총괄 했고 호흡을 맞췄던 사이라 호흡이 나쁘지 않고 하나 조금 하자면 이원석 후보자가 한동훈 장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 27기고 근데 한동훈 장관 스타일이 나이가 많거나 뭐 기수가 높다고 함부로 한동훈 장관한테 예전부터 누가 뭐 잔소리를 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은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 몇 안 되는 한동훈 장관한테 어렸을 때부터 좀 잔소리를 하는 캐릭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 이제 특수통을 많이 중요하는 게 뭐가 문제냐?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경찰 인사에서는 경찰대가 출신이 너무 비대해졌다고 비경찰대 출신을 중용해야 된다. 이런 코드로 가거든요. 그럼 검찰을 인사를 할 때랑 경찰을 인사를 할 때랑 뭔가 메시지와 시그널이 다르다는 거죠.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일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그냥 본인이 일하기 편한 것으로 이제 전부 진용을 짜서 수사기관이나 기소기관, 소추기관에 그걸 또 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후대에도 좀 평가가 아마 분명히 남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청문회 얘기 좀 해볼게요. 뭐 이제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9월 초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이원석 차장이 2016년 중앙지검 특수일부장 아까 얘기했던 그때 있을 때 무슨 뭐 법원에다가 뭐 수사 정보를 알려줬네 만에 뭐 이 얘기 나오던데 언론에서 이거 뭐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원석 이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마 정은호 게이트 사건 하면서 현직 부장판사가 이 정은호 게이트 관련해서 뭐 금품을 받은 의혹이 사건을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뭐 레인지로버 자동차라고 막 그거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 여기도 연선 동기인데 이 사람한테 이제 윤리감사관은 또 이제 언론에 그 보도가 되고 검찰 수사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징계라든가 뭐 윤리 자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둘이서 통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 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른바 사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수사는 또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지휘를 했죠. 이 과정에서 이 또 문제가 되는 현직 당시 정은호 게이트 당시 현직 부장판사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광열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이런 정보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를 했다. 이 부분이 공무상 기밀 누설이다. 이런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검찰이. 근데 이 수사 책임자는 한동훈 장관이었나요? 당시 수사 책임자 한동훈 장관이었죠. 그런데 이 기소하는 과정은 그러니까 신광열 부장판사 측이나 그 재판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건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당시 수사팀에 있었던 이원석 부장검사도 법원행정처 쪽에 알려줬다. 거의 같은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법리적으로 봐도 비밀로서의 성격이 없고 상식적으로 봐도 수사 책임자가 법원행정처에 알려주는 내용을 내가 중앙지법에 있는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알려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지금
변론을 해가지고 이게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이 알려진 거고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1번 이게 그러면 검찰이 적용한 기준들 검찰이 신광열 전 판사 등에 대해서 전 판사 등에 적용한 기준대로라면은 이원석 후보자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거 아니냐. 두 번째로는 그게 지금 법리적으로는 결국 대법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라는 게 법리가 되더라도 이중 기준 적용 아니냐. 또 하나는 이중 기준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좀 부적절한 행위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김준호 변호사 이거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뭐 보도 보니까 영장 치기 전날 영장 들어갈 거라고 얘기해줬다고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판결문을 못 봐가지고 근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게 나왔으면 그래서 뭐 이렇게 함부로 예단하기 그렇지만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겠구나. 뭐 이거저거 좀 많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공교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법무부 장관한테는 이거는 유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기소를 그때 했습니까? 뭐 이런 식의 또 곤란한 질문들이 있을 테니까 뭔가 사후 성적표를 받는 데 있어서 또 뭐랄까 가을 개편의 변원 유착이 계속 살아남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만 하고 있어. 한동훈 장관이 오늘 국회에 지금 출석을 했거든요. 네. 오늘 아마 국회에서 이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오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나 야당 의원들이 아니 당시는 hen광열 전 판사를 기소할 때는 그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원석 후보자가 법원행정처에 알려진 것도 파악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이원석 기소를 문제 삼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마 분명히 오늘 나올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논란에 대해서 이원석 후보자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일단 그 법원행정 자기하고 통화했던 사람이 그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이 사람이 보고서를 작성해요. 이원석 당시 부장검사가 통화한 다음에 이원석이 이러이런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언론사에서 정보 보고하는 것 같은 그런 거. 근데 그 보고서가 확보가 된 거예요.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근데 그 보고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원석 후보자 측의 입장은 1번은 그 보고서 내용이 상당 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그거 자체는 내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해 실형 나오고 세게 기소하고 하지 않았냐. 근데 내가 왜 수사를 망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 그거를 미리 그렇게 중요한 정보였다면 알려줬겠냐. 당시 부장 판사가 결국 실형 받았으니까. 결국 실형 받았고 결과적으로 수사를 내가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그러니까 두 개죠. 하나는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내가 안 한 얘기까지도 그리고 실제 사실과 좀 다른 얘기까지 부풀려졌다. 두 번째로는 일부 얘기해 준 건 있지만 그거 자체도 공무상 비밀에 해설하거나 부적절한 일에 해당할 정도의 정보가 아니었다. 이게 이제 이원석 후보자 쪽의 입장이죠. 근데 저는 뭐 수사 검사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4개월간 40여 차례 통화했다는 자체가 조금 부적절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게 뭐 형사처벌의 대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건 뭐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항상 이제 비판받는 게 검찰이랑 법원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그들만의 이상한 커넥션과 커뮤니케이션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런 행태에 대해서 반성적 성찰도 없으면 그건 또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적격인가라는 의문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이원석 후보자의 이제 그 해명이 만약에 당시에 40 연속 동기라니까 막 이렇게 막 40차례 통화해서 법원에서 야, 이 부장 덮자. 그럴까? 하고 덮었어. 그럼 이건 진짜 옷 벗어야 되는 거잖아. 그건 엄청난 사건이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김 변호사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니 예전에 어쨌든 수사 진행 과정을 유출했다가 검찰총장이 옷 벗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가 갔다면 그거는 검사로서 적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현석 부장의 얘기는 아니 어쨌든 엄마 강하게 처벌했잖아. 아니 기소하는 건데 수사 상황을 알려주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수사 상황 자체 알려주는 것 자체가. 임 기자는 어떻게 봐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나는 검사 판사 안 해봐가지고. 저도 검사 판사는 안 해봤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알려줬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그런 부분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약간 다 엮여 있는데 당시를 보면은 실제로 이제 신광열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당시 기소된 것도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실질적으로 서울중앙지법법원 영장이라던가 이런 데 영향력을 또 행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의심이나 추정이 사실 많았고 실질적으로 사법농단 사건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영향력 행사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서울중앙지법법원에서 영장 정보를 가지고 행정처에 보고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원석 당시 후보자 입장에서 이건 제 추정입니다. 이원석 후보자 입장이 아니라 이거 수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의 관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그쪽의 요구에 일종의 취재죠. 법원행정 쪽에서 우리의 일종의 되게 간부 중에 한 명이 큰 사고를 쳤는데 야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알아봐라 이런 차원의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서 해서 좀 얘기를 해준다라고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 자체가 엄격하게 그게 부적절하냐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처벌을 잘했고 그 가지고 엄히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어쨌든 청문회 가장 큰 쟁점이 되긴 하겠네요 이게. 그죠? 현재까지 네. 나온 것 중에 그렇죠. 또 근데 개인적인 게 아직 아니라 이거 업무와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 요건 이제 청문회 하면 또 김 변호사 또 얘기 크게 나올 네, 것 같으니까 그때 그쵸. 얘기하도록 하고 이거 임 기자 예, 대통령 기록관을 하루에 2번 압수수색했네요. 예. 다른 관할에서 이게 이거 이거는 우연이에요? 아니면은 뭐라고 봐야 되나? 뭐 제가 보기에는 동시에 압수수색한 거나 아마도 그 영장 청구하는 시점을 대검이나 이런 데서 네. 할 거면은 이제 같이 해라라는 식으로 조율하지 않았을까라는 이건 추정인데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대통령 기록관이라는 장소의 대통령 특수성 기록관은 때문에. 특수성 때문에 그거를 어쨌든 대검에 다 보고를 하고 영장 네. 청구를 하고 하는데 그럼 뭐 날짜 정도는 조율하지 않았을까 싶고 다만 이게 뭐 일부 언론에서 뭐 이원석 총장 후보자 뭐 지명에 맞춰서 한다는데 그거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제가 보기 이거는 그리고 또 법원이 관할이 다르거든요. 서울중앙지검 수사 같은 경우는 서울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 되고 대전지검 같은 경우는 대전고등법원장이 발부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어쨌든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정도의 소명은 각기 다른 고등법원장을 상대로 검찰이 했다고 봐야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하는 건 당시 뭐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이든 탈북어민 강제복송 사건이든 대통령 기록물을 봐야 될 이유는 당시 대통령 청와대가 얼마만큼 개입했는지에 대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증거가 없으니까 대통령 기록물관에 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네. 저 그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잘 내준다고 하긴 하는데 네. 이 대통령 기록물법은 좀 독특해가지고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고등법원장 한다고 높이는 거죠 영장 발부 그렇긴 주체를. 하죠. 근데 뭐 그렇게 안 내주는 것 같진 않고 그게 사실 이것도 되게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법에서 참고로 이제 청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비공개 지정물로 되면 15년, 네. 사생활은 30년입니다. 사생활을 그렇게 네, 그 아마 조난 자료 같은 뭐가 있을 거예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뭔가 비위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거기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생활은 30년이고요.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이 바깥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이제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내줘야 되는 경우고요. 다른 하나가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고. 그럼 국회의원 3분의 2랑 동급이냐? 고등법원장이 압수수색 내준 게 그거에 비하면 엄청 쉬운 거죠. 국회의원 3분의 2면 이거는 개헌인데 그러면 이거는 법이 어느 쪽이 하나가 뭐가 잘못된 거라 제가 보면 이거 보면 개정 논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수사와 관련된 거고 하나는 정치적 필요에 대한 거니까 그 수사와 관련된 건 좀 다르게 본 거겠죠. 예. 자 그러면 일단 김 변호사 이거 혐의는 뭘 지금 혐의가 아니라 그러면 잠깐, 혐의는 동해 그 북송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일단 국정원에서 고발했고 국정원 자료는 이미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피의자들은 대충 소환이 한번 됐고 다음 청와대 쪽에서 참고인 할 만한 사람도 소환이 한번 됐고 네. 그 이제 그러면 청와대에 피의자감이 있냐 없냐 이제 마지막 보강 수사를 하려면 대통령 기록물 한번 더 보고 그다음 피의자 수준으로 소환할 사람이 이제 누군지 선별을 해가지고 가겠죠. 국정원만 끝낼 거냐 청와대까지 해가지고 어디까지를 기소 범위로 할 거냐. 그러니까 수사에 어떻게 보면 막바지 단계 아마 지금 그 조사가 압수수색이 하루 만에 끝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며칠 걸려서 한 다음에 이제 자료 보강해가지고 다음 단계의 피의자 소환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대전지검에서 했다는 월성원전도 백운규 전 장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윗선을 보려는 뭐 거다? 산업정책 비서관이나 뭐 관계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보강 증거를 찾는 거겠죠.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하는 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고 대표적인 사건이 과거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사건 얼마 전에 유죄가 확정됐죠. 근데 그 사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하러 가는데 기록물이 없어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기록물이 없으면은 수사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럼 대통령 기록물을 삭제하거나 대통령 기록물 남겨야 되는 걸 삭제하는 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수사의 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누가 삭제하고 뭐 이런 거. 네. 그렇구나. 자, 이창열님. 요일마다 촘촘한 시그니처 코너들과 소신 있는 전문가 집단의 정치쇼 백미. 정확히 포인트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저 정치쇼 나무위키에 올라가도 될 말이네. 이 정도. 나무위키. 네. 오늘 저 변론 주착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임찬종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